정책이 경제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지 기자님 또 점점 더 유명해지고 계신데 또 저희 채널에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불러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윤영중 대표님은 지금 영암군에서 기본소득 프로젝트 진행하고 네, 계시는 영암군에서 기본소득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막바지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소득도 확산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영암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서울로 오셨어요 다시? 서울로 다시 왔고요. 이제 보통 정책 연구를 하면 뭐 열심히 이제 문헌 검토하고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저는 좀 한번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영암에서 한 달 동안 살아봤습니다. 살면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참여 관찰 하신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잘 알아야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한번 살아봤는데요. 아주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오늘 끝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윤영중의 기본소득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네. 심차 프로젝트를. 김은지 기자님 연휴 동안 또 뉴스 팔로우 계속 하셨죠? 네, 좀 밀렸던 이야기들 아무래도 좀 매일매일 뉴스를 따라가다가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빈틈을 좀 메꾸느라고 좀 간만에 독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헌재 영상 같은 것들도 사실 밀렸던 것들 좀 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으로 봤던 것들과 또 영상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물론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더 문제적이다라고 느끼게 된 게 꽤 있고요. 그리고 용산의 장군들이라고 해서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 경향신문 출신이시죠. 이제는 나왔는데요.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국방 이야기 잘 몰랐었는데 보면서 좀 배우게 된 것도 있고요. 용산의 장군들. 예.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이제 군에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군에서 이제 헌법과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에 계엄 문건 그때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육사에서부터 이런 헌법과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는 과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쭉 갔었으면 이번 계엄 사태에서 이게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가 덜 나왔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과목을 없애고 다시 헌법과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과목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면서 다른 교육을 좀 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좀 인상적이었고 징후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계엄령이 발표나기 직전에 군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용연파 핵심으로 지목됐던 한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5.16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서 찬성하는 어떤 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그리고 정말 이게 나름대로 본인들은 꼼꼼하게 준비했었던 하지만 무능해서 실패했던 이 계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창 광복회장 인터뷰를 뉴스토마토에서 했거든요. 잘 봤습니다. 그 인터뷰도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종찬 회장은 더 나가서 육사 해체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이 육군 군인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제대로 다시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없앴던 거잖아요. 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가시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밝혀지려면 정말 내란 특검법이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매끄러운 방송 진행. 정말. 아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내란 특검법부터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뉴스 팔로우 계속 하셨으니까 내란 특검법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최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거부권 행사할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후에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이제 비판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서서 이제 여당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6당 그러니까 여기는 개혁신안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내란 선전죄라고 하든지 그리고 외환죄는 빼고 11개에서 지금 6개로 줄여가지고는 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조차도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논리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실효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할 전망이 올라갔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럼 기소되기 전에 빨리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논리와 프레임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보는 게요. 마치 내란은 윤석열 혼자 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지점인데요. 내란 특검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자체가 윤 대통령 기소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혐의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네. 특히나 외환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음으로써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사의 단전단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란 청문회를 통해서 겨우 나온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란 특검이 도입되어서 밝혀져야 될 많은 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다 처벌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전모를 밝혀내야지 우리가 이걸 재발 방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내란 특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방청장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를 포함해서 몇 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국회에서 증언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다 아니다 정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윤건영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시사에는 없었냐?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 물어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서 MBC, JTBC, 경향신문 그리고 이제 한겨레 이렇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공장과 같은 것도 이제 추가적인 다른 의원의 질문으로 드러난 바인데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이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소위 찍어내기 하듯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명예훼손 수사를 했던 바도 있는데요. 뉴스타파 같은 다른 매체는 없었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유명한 서울의 소리 같은 매체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질문에 네 아니요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연휴 동안의 뉴스를 보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 증언을 몇 가지 또 내놨더라고요. 그날 국무회의가 사실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회의록도 없었고 뭐 담당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시에 내 아내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발언까지. 네, 그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온 각 국무위원들의 진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설 직전에 헌법재판소의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지를 하듯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국무회의를 알았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제 반박하는 팩트가 나왔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최근에 한 진술이 아니라 초창기에 경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했던 진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빙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심지어 김 여사도 모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야기에서 참 재밌게 봤던 접속사가 심지어였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사조차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심지어.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조차도 모르는 일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아마 복수의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한 경찰 진술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같이 국무회의 있었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그렇군요. 그동안 그 어떤 것도 김 여사의 동의 없이 사실 하기는 어려웠죠. 없었는데 이거 하나만은 그런 반증이 않았을까.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저는 김 여사와 관계된 부분을 좀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수사로서 물론 단기간에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아직 두 가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계엄을 도대체 왜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물론 각자가 추정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부정선거 때문에 뭐 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 또 두 번째 지금 가담자 전원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담자 전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시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혹시 추격자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격자 혹시 보셨나요? 나홍진 감독이 만든 하정우 씨가 처음 유명해진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기존의 강력 사건과는 다르게 그 피의자가 잡히면서부터 거의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잡히고 나서 증거 싸움을 벌이고 다시 풀려나가지고 오히려 재범을 벌이고 막 이런 식의 행동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심할 때가 진짜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왜 필요하냐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번 특검은 헌법 절차인 탄핵과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막는 것은 일종의 헌법 절차를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검의 취지나 뭐 이런 것에 비춰봐도 지금 내란 특검을 해야 할 뭐 당위성은 뭐 충분하게 넘치고도 넘치는데요. 네, 지금 또 아마 이번에는 이제 실효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여야를 합의해야 한다 프레임. 요것도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지나고 나면 가장 이상한 논리가 이 여야의 사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절대 뭐 그 진보 보수의 사안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그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여야의 사안이었었나요? 광주 항쟁을 처음에 폭동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모욕하는 행위들이 여야의 사안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사안들, 이 내란이라는 사안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명징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있는 다툼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내란 특검법은 그 수사 대상이 다른 윤석열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대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참고인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일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일관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무회의라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계엄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딱 두 명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두 사람은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로까지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쪽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A4 용지이지 않습니까? 그 A4 용지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돼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아주 중요하게 증명할 만한 그 증거물들을 최상목 대행이 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하게 거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 명칭 때문에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독립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검찰총장이나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인사권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평가도 받고 나중에 인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건 독립적이기 어려운 수사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 같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럼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를 특별하게 임명해서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사들을 배척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수사기관의 특검이라는 제도도 똑같은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이었나요?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논리가 이런 취지의 특검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후에 있을 국무대행 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본인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본인이 그러니까요. 이제 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공표해야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레이건, 뭐 클린턴 역대 대통령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았더라고요. 트럼프조차도 1기 트럼프 때 본인이 케네스타 예, 네. 아주 유명한 특검 받았어요. 그렇죠. 수사 다 받았어요. 그거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이전까지는 모두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특검을 수용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깬 수많은 시스템 붕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 깨트린 시스템을 최상목 대행이 또 깨트릴 것인가 더 깨트릴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또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눈여겨본 뉴스가 사실 있었는데 김문지 기자님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3명으로 넓어졌더라고요. 네, 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4명 그리고 5명, 6명 되지 않을까 싶기도 지금 한데요.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이제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 보수 언론도 아닙니다. 명확히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인데요. 요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조선일보라고 하든지 일부 이제 보수적인 매체들이 이제 문영배 이제 재판관이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빼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어떤 탄핵 결과가 나올 때 불복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 아까 이제 굉장히 윤영준 대표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헌법과 같이 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마치 정쟁처럼 보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마치 이게 야권의 프레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 안에서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문영배 개인이 아니라 헌재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고질적인 악질적인 행태예요. 이 조선일보의 역사 속에서 이런 행태들은 아마 제가 1000가지 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불복 빌드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이제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헌재의 이제 그 탄핵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뭐 그 1000개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세월호 참사 때 그 단식 투쟁하고 있었던 유가족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랫동안. 예. 저 혹시 유민 아빠라고 이제 이름 그 김영호 씨라고 네.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단식 투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이제 그런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바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한 그 이제 남편 이혼한 아버지고 사실 이혼한 뒤에는 아이를 그렇게 챙기는 아빠는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혼을 해도 아이는 아니 도대체 그거에 반박을 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좀 답답하고도 정말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그런 프레임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레임에 또 가슴만 아파하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바로 김영호 씨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 시절이 저는 한겨레 신문 기자였고요. 네네. 단식에서 굉장히 큰 게 실린 인터뷰를 해서 이 그동안의 가족 이 얘기를 굳이 왜 받아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제 소상하게 얘기하는 게 본인도 자신이 얘기하는 것의 정당성을 위해서 얘기하겠다. 사적인 부분까지 자신이 모자란 부분도 다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의 행태들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소재인가 그 업무 시간에 독후감 90편 샀다. 라는 걸 봤는데요. 제가 어제 농담 비슷하게 그 기사를 공유해주는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그 해당 기자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업무 시간에 카톡을 아마 수많은 카톡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문영배 대행이 글 썼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SNS에 올렸더라고요.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도통 몇 개나 보셨을 것인가. 진짜. 물론 네, 업무 시간에 책을 보거나 독후감 쓰는데 너무 열중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아마 책은 업무 외 시간에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책 리스트를 대충 봤습니다. 아주 양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영배 재판관의 그런 추천 도서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서점가에서는 저는 마케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에 헌재 재판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의 많은 사안들을 조정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캐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독서 리스트가 아주 그런 결정과 판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트가 아닌가. 너무 미화를 했나요? 네. 아무튼 굉장히 미화하셨는데 귀담아 들을 구석이 있는 미화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분위기로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어때요? 당 전체 분위기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설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세가 올라가는 이제 추세이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고무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대선이 곧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 모드에서 대선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결국은 본선 레이스를 뛰게 되면 그러한 소위 말한 극우표들이 조금 이제 꺾이고 이제 좀 더 중도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제가 만난 한 보수 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꺾으려고 하더라도 이 대선 레이스가 이번에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네. 보궐이어서 60일인데요.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급격한 선회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세로서 김문수 후보를 정말 그 어떤 대선 후보로 들고 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문제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가 또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아니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에서 토론에서 이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김문수 뭐 장관이 후보자라면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30%로 쫙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나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정치인의 이제 팩 문법은 그런 것이겠죠. 이제 헌재 결과를 존중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쟁점이 돼야 될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돼 있는 질문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들 명확하게 밝히라고 푸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피해가겠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요. 가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 노련한 정치인들의 특징 자체가 A를 물어보면 A를 답하지 않고 B를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지 않을까. 근데 끝없이 네. 푸시해서 끝없이 물어야 된다. 끝없이 물어야 레코딩을 된다. 해놔야 네.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된다. 예,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예, 제가 반복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그 한 대선 주자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였죠? 제가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귀국할 때 첫 질문을 공항에서 첫 질문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자 전 그때 첫 질문했었고 그 질문이 줄곧 그분에게 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100번 넘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질문했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피해 잘 가시더라고요. 예. 계속 피해는 갔겠죠. 그렇지만 그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낙마하는데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죠. 피해 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네요. 아마 사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해 가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기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예상되는 질문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질문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분들이 좀 김은지 기자님 열심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게 홍준표 시장이 연휴 동안에 또 손석희의 MBC 질문들이 손석희의 질문들 나와서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그 윤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러한 이야기를 동일선상에 두고 마치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첫 방송의 아이템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홍준표 시장의 한 입장이 우리 사회의 한 절반 정도의 이야기인 것처럼 비춰주게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옳았나라고 하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은 사실은 예비 선거 운동 차원에서 여기 나와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청자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30%를 겨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자체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지금 시국에 더욱더 그 사람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마치 반반 싸움처럼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탄핵이라든지 계엄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합의된 서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 좀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또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내란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홍 시장은 얘기를 한 거죠. 홍 시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그 방송을 좀 봤는데요. 진짜 저는 그 방송 보면서 홍 시장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워딩 분석해 보면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거든요. 합법적인 비상계엄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명제예요. 차비 명제입니다. 하지만 거기 이어서 하지만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하고 있는데 마치 사소한 흠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사소한 흠결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한을 전혀 합법적이지 않게 위헌적이게 위법적이게 사용했다는 것을 사실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인정을 사실상 그러니까 한 거예요. 노련한 정치인의 장점이라고 얘기했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점이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A를 물어볼 때 A가 불리한 것만 B를 다 얘기하듯이 본인에게 유리한 프레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의 위헌성 따지지 않고요. 바로 이건 내란죄에 해당되진 않는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럼 국헌문란 목적은 무엇이고 폭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원래 이 두 가지의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이 제가 최근에 이걸 찾아보다 한인섭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님께서 올린 글을 봤는데 이 조항 자체가 우리나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1952년 이승만의 부산 정치 파동 때 그때 이제 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는데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분분하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굉장히 이제 엄밀하게 법에 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미 많이 알려졌죠.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혹은 기능을 못하게 하는 목적,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아예 법률에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그 해당되는 사안을 따져보면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폭동이냐도 따져야 되는데요. 이제 폭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뭐 판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까지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이게 뭐 아주 명백하잖아요. 이게 실패하면 이게 전두광은 실패하면 혁명이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라 그랬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거꾸로 성공하면 내란이었고 실패하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이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내란도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했던 실패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했다고 주장했죠. 군인들이 말을 안 들을 줄 알았고 뭐 포고령은 실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48시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했는지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지금 대변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정리하자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론이 바뀌면 홍 시장은 대선 때 입장을 확 바꿔서 근데 지금 갈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의 여론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여론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기간도 길지도 않고 홍 시장 계속 이 스탠스로 갈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홍 시장은 원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 스트롱맨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르게 굉장히 그 돌아가는 판세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표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탄핵 국면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굉장히 표현을 정중하고 굉장히 맞아요. 이제 그 높이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표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처음에는 탄핵이 된 직후에는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이제 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그쪽 지지세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행동을 취한 건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세상이 그 좌우하는 보수 쪽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 입장은 결정될 겁니다. 그 사람이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 지도는 절대 아니고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얘기하는 거를 자신이 얘기해서 인기를 조금 얻어보려는 그런 이제 정치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맞네요. 저도 기억나요. 2016년, 17년 탄핵 국면에서 진짜 친박 바퀴벌레라고 홍준표 시장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선거 막판에 대구 서문시장 가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막 빨간 옷 입고 기억나요 그 장면. 네, 뭐 심지어 그 당시에 정강훈 목사와도 손잡고 이렇게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서로 이게 날선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한 정치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연출한 시장이긴 하죠. 제가 그분을 아주 오랫동안 제가 지켜봐왔고 제가 진주의원 때도 그분 가가지고 인터뷰도 경남지사 하고, 때 예, 그때도 인터뷰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인터뷰 그만합시다.
이런 질문 하실 거면 진짜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홍준표 지사가요? 예. 부인에게 불편한 질문 못 참아하세요.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최상목의 이해상충, 그리고 권성동의 궤변, 홍준표의 양다리 이렇게 정리되네요. 아주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남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쪽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추경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아까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한다면 조건 없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직전에 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윤 대표님이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주에 김준일 평론가가 제안하는 딱 그 방향대로 이재명 대표가 딱 수용을 했더라고요. 김준일 파워 엄청 세졌네. 여기 없는데 칭찬해드립시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수를 뒀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제 연구자 개인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추경을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추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마 이제 빨라도 2월 중에 이제 추경안이 만약에 이제 여야가 잘 소통이 되면요. 2월 중에 통과되는데 집행은 3월 빨라도 한 중순이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상반기 지금 해외 기관들까지도 추경을 할 경우에 성장률 올라간다는 모건 스탠리가 그런 발언을 이례적이에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계속 이제 이념화되고 이재명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대안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그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과세하는 소득으로 잡으면 이게 고스란히 내가 이 소득이 되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득세 실효세율이 한 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 납부 인원이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13조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리게 되면은 한 5천억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른바 굉장히 이제 정의롭게 어떻게 보면 형평한 결과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부자에게 주느냐라고 왜 전부 모두에게 똑같이 주냐? 거기에 대해서. 왜 부자에게도 주느냐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그 돈을 받는 돈에 아주 심플하게 소득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플하게 여러 가지 조세법을 갖다가 흔들 필요 없이 조세특례법에다가 일회성으로 요거는 과세하는 소득으로 잡는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것도 국세청도 그것에 따라 가지고 소득을 다 그냥 전 국민에게 25만 원 다 플러스 된 걸 가지고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환수되는 금액이 적다 그러면 곱하기 2만 해서 하면 1조 환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지급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 이미지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정치적으로 괜찮은 수를 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연구자로서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안은 25만 원 다 똑같이 주지만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다른 소득 그러니까 내 월급까지 다 연봉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25만 원도 더 붙여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맞습니다. 하면 그럼 더 버는 사람들은 세율이 더 높으니까 더 세금을 내게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차등 지원이죠 결국은. 네, 결국엔 차등 지원인 겁니다. 가장 심플한 차등 지원입니다. 김은지 기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요즘이 다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추경에 대한 입장까지 이전에 성장론으로 선회하겠다부터 결국 대선이 다가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어떤 행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도 확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행보로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선이 정말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준다라고 건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 대표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브랜드라고 할까 혹시 약점을 좀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말이 좀 자주 바뀐다라고 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금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당 지역위원장 단체 토론방에다가는 또 기본사회는 그야말로 기본이다 이런 식의 또 달래는 말들을 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대표가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좀 정치인으로서 약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본인의 아마 입장은 제가 이제 최고위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선되고 이제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제 메인 철학 혹은 뭐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통치 이념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명확한 중심은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약점은 또 있는 것 같게 보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기본소득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기본사회위원회죠 민주당에 그 위원장도 네.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겠다고 네.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 연구자로서 네. 윤 대표님 아니면 뭐 전 이재명 캠프의 정책팀장으로서 얘기하셔도 좋고요. 네, 뭐 둘 다 제가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당시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후보와도 직접적인 그 소통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케인즈도 그랬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저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와 원칙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 원칙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떤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이제 영국 리즈트러스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게 이념을 고집했기 때문에 단기간 총리로 실각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이었던 최저임금 정책도 그 초반에 10,000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태 16.2% 예, 올렸죠. 완고한 숫자를 굉장히 고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책의 그 실패한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였고 정책 논의가 지금보다 주류화되면 저는 정책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안 간다고 생각해요. 정책 논의는 상당히 유연해야 됩니다. 서로 절충하고 합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로 상황을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J의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그 뭐 7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지피라고 재분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집권을 했습니까? 1998년이었죠. 8년 2월 달에 집권을 했죠. IMF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당시에 그 집권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중경제론을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 슬로건 중에 하나는 제 전체 슬로건 중에 가장 핵심 슬로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생산전 복지라는 슬로건이 복지. 라는 생각이 납니다. 생산전 복지라는 슬로건이 저는 굉장히 그 절충점을 잘 찾은 슬로건이 아닌가 싶었고 그게 또 유럽 우파의 슬로건이에요. 유럽 우파의 복지 슬로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슬로건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생산과 복지 하나하나에 그 굉장히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전 세계보다 가장 최초로 광 케이블 전국망이 다 깔려가지고 인터넷 서비스 혁신이 벌어졌었어요. 뭐 다이얼 패드니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뒤쳐져서. 맞아요. 저커버그 한국 찾아와가지고 서비스 배우고 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광 케이블이 전국망 깔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졌었죠. 저는 이 생산전 복지라는 절충점을 잘 찾았고 이 그 절충점에 걸맞는 대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네네네.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또 기술 혁신의 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뒤처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그 이 혐오 정치와 극단화되는 정치가 중국인 혐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서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쪽 눈치를 보면 경제 파트너로서 점점 왜냐면 나 저쪽이랑 엮여있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그 영향 탓도 상당히 큰데 아마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절충점을 잘 찾아서 절충점에 걸맞는 그런 정책들을 잘 내세워야 제가 그래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장도 하면서 기본사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은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은 접어두고 성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선성장 후 분배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 저는 만약에 2025년이 민주당의 집권 1년 차가 된다면은 1년 차에 기본 사회 정책 같은 것들을 드라이브 걸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어차피 아닌가. 지금 2025년은 내수 경기 회복과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대응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성장 후분배 정책, 기본 사회 정책과 그런 지향들은 2년 차나 3년 차 때 그 준비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요. 근데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그건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정책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 오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뭐 이렇게 탄핵 찬성 반대 이 얘기만 있지 뭘 당선되면 뭘 하겠다는 건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뭐 1등 싸움을 하고 아직 후보가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으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게다가 대선 재수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정책들을 뭐 심화 발전시키거나 혹은 어떤 건 탈락시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경선을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김문수 1등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책 이야기로까지 가기에는 난망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당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김문수 장관이든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의 현안들 있잖아요. 추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추경하면 지역 화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성장 중심의 뭔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나요? 아직 거의 내놓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표 추경 안 된다. 예. 요 발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임도 상당히 강고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지역화폐나 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거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발언이 왜 나왔냐면 그분들이 내놓은 정책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경안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국민의힘은 아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자체도 내놓지 않고 있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가요? 최근까지는 이제 1월에 예산 집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추경을 해서 만약에 상반기 경제가 나아진다면 이 추경을 선제적으로 주장했었던 마치 야당의 공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을 던졌잖아요. 네네네. 공을 던졌고 그 여당 이제 대선 주자들이 답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대선 주자들은 아마 저는 내심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정책은 당해야지. 나는 그냥 이 정치적인 사안들,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인 사안들의 얘기를 하면 나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존재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정책은 당해야 하는 거지. 약간 본인은 이렇게. 한남동 관저랑 서울구치소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약간 그 여의도 입씨름에 이제 참여하는 게 정치인들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자신들은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지,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 국면에서 뭘 할 건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나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근데 오세훈 시장만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반도체 특별법의 뭐 주요 내용은 반도체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52시간을 제외해야 된다랑 그리고 보조금 정부 입장하고 보조금 지급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보조금 지급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보조금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공장을 유치할 것인가, 한국에 투자를 하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세부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정책이 좀 있다. 그나마 정책을 내놓은 거의 유일한 여권 대선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꼭 여권 대선 주자 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추경을 먼저 얘기하는, 그 추경의 세부 프로그램까지 먼저 얘기하는 여권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네. 추경을 찬성하는 자 공천을 얻을 것이다. 찬성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야당이 찬성한 것 같으니까요. 추경을 주창한 왜냐하면 지금 그 야당표 추경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당표 추경의 이반자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계속 정치판이 마치 정치 공론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난 총선 결과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대파 흔들면서 결정이 났어요.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 이번 대선도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권 대선 주자분들 정책을 내놓으면 후보가 된다. 정책을 내놓으면 후보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가시기 전에
일단 매처스님, 알량이님, 김은지 기자님 화이팅. 계속 나와주세요, 김 기자님. 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홈님이 랩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두 분 가실 건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AI 이야기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딥시크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남겨주고 가세요. 국힘의 대선 주자 누가 될까요? 예측. 우리 나중에. 네, 조심스레 김문수 장관에게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측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오세훈 시장. 예, 그나마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힘 후보 결정되면은 한번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